짐박스가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런 게 있거든요.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잖아요. 매기효과라는 걸 말한 적이 있어요. 매기효과가 어떤 거냐면 어부들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갖고 오면은 다 죽는데요. 걔들이 민감하기도 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대.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어부들이 청어를 잡으면은 거기다가 청어의 청적이 맥이래요. 맥이 한 마리를 넣으면은 걔들이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온양어선에서 갖고 올 때까지. 시장에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업체가 들어왔을 때 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포인트로 봤던 업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지금 어떤 식이냐면 맥이 같은 이 업체들이 카테고리 킬러가 된 거죠. 전체 포식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나머지 업체들은 같은 컨셉이라 그러면은 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업체, 그런 업체들은 피해가요. 기본적으로. 그게 컨셉이에요. 상권을 볼 때도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그런 업체가 돼야 돼요. 시설에 대한 대여를 파는 게 아니라, 물론 시설업에 대한 어떤 운영하는 회원권을 파는 것도 수익 구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그 구조로 가게 되면은 시장은 아마 특정 업체가 잠식을 하거나 대형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는 다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들과 차별된 뭔가 다른 라이프 스타일, 팬덤을 만들 수 있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앞으로 생존할 수 있고, 그것이 피트니스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님, 피트니스 센터가 살아남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변화 속에서 어떤 요소들이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아왔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저희 한국 피트니스 시장이 뭐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정립이 될 때 약간 영업적인 포인트로 많이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발리 피트니스도 약간 영업 사원들이, 그러니까 FC 매출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FC가 뭐의 약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를 텐데 피트니스 카운슬러의 약자거든요. 어떤 피트니스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 회원권에 상담만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해가지고 매출을 이제 뭐 하면은 그게 매출이 되는 케이스였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나가는 구조였거든요. 처음에 그런 구조여서 한국의 피트니스 시장에 지금 제가 보기에 여태까지 왔던 흐름들은 업셀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큼 더해지느냐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헬스장만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 헬스 회원들 가지고 또 뭘 더 추가 수익을 만들어 볼까 하다 보니까 스쿼시가 나오게 됐고, 스쿼시가 그 다음에 좀 쇠퇴해지니까 그룹 수업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태보라든지 에어로빅 같은 넣어가지고 업셀링 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부티크라는 형태가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더 세련된 최근의 형태는 F&B라고 하잖아요. 이제 음료수라든지 팔거나.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흐름은 업셀링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더하는 스타일로 한국 피트니스 시장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최근에는 이제 고정비를 줄이는 흐름이 더 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개가 믹스되는 게 현재 피트니스 시장의 흐름이다. 한국 피트니스 시장의 흐름이다. 다만 산업적으로 아름답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웰니스라는 거를 접목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면 회원권을 파는데 해외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국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보여요. 물론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는 업장들도 있긴 하지만 드물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게 포인트입니다. 해외에서는 그런 흐름을 이제 웰니스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웰니스를 시장에서 많이 접목시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상상을 해보면 되죠.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데 회원권을 이제 판매를 할 거예요. 사실 이 과정에서 여정이나 어떤 서비스 설계나 이런 게 전 제가 보기엔 대단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거기서 나오는 대단한 프로세스는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고 플레이스를 얼마나 상위에 노출시키고 그걸 보고 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가입시키는 정도가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 웰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거에 만족을 하고 이걸 어떻게 내 경험을 공유하는 데까지 다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가야지 이제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줬을 때 그게 또 다른 사람들 전달되고 그게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한국 피트니스 시장에서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가 피트니스를 예를 들면 그건 나름대로 가치가 있죠. 여유롭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운동할 수 있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웰니스라는 단어를 붙이려 그러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업체들이 아직 시장에 많지 않다. 그리고 저는 사견으로 말씀드리면은 부티크 피트니스가 한국에 도입된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티크 피트니스가 트렌드는 맞는데 한국에서 부티크를 부티크답게 하는 피트니스는 아직 별로 안 보인다. 대표님께서는 부티크 피트니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티크 피트니스의 포인트는 고객 경험에 대한 설계가 개인화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나 고객 여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통괄해서 전 부티크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특별한 그룹 트레이닝 수업이 들어가면 그걸 부티크라고 말씀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저희가 한 10수년 전에도 아까 말했듯이 GX라는 게 있었거든요. 에어로빅도 하고 태보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부티크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러면 그때의 GX와 지금의 GX는 달라야 하는데 뭐가 다르냐고 말했을 때 딱히 답을 안 떠올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유행이 돌고 도는 정도 느낌으로만 간다 그러면은 그건 부티크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저는 부티크 피트니스, 웰니스 다음 트렌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 대표님께서는 예상이 가시나요? AI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서비스의 종착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웰니스라는 혹은 부티크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어느 선에서 종착이 되고 거기서 그게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냐 경험을. 레즈밀에서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 때 가상 안경 있잖아요. 이거 끄고 나서 이제 운동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레즈밀이라는 컨텐츠는 계속 팔아야 될 상황인 거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집에서 계속 레즈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흥행했느냐? 못했어요. AI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그 기쁨과 어떤 만족감은 지극히 아날로그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날로그를 순순히 아날로그로만 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걸 디지털로 얼마나 커버시켜주느냐가 중요하고 그 설계가 이제 부티크와 웰니스로 계속 빠질 거라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는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유림 피트니스가 있다. 근데 내가 너 어디서 운동해? 유림 피트니스 운동해. 너 좋은 데서 운동하는구나. 거기 뭐 이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있고 다른 데와 다르게 이런 서비스도 있다면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지만 큰 차별성을 못 느낀다는. 그렇죠. 그게 다양한 경험도 큰 차별이라고 보는데 다양한가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서 받아들이는 형태의 서비스가 좀 기대됩니다. 저도 그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는 개인화된 서비스는 트레이너가 보기에는 이 회원이 벤치프레스를 몇 킬로 드느냐, 외형이 내배엽이냐 외배엽이냐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디지털화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사전 조사를 통해서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테일하게 갈 수 있죠. 회원님 보시니까 요즘 오른다리가 근육이 약해지셨는데 다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은 그 다음 처방이 달라지겠죠. 이쪽이 약할 때는 이쪽을 좀 더 뭐 보강해주는 운동을 제시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이상적인 조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에 종사하시면서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만큼 의미 있는 변화라고 판단하셨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 어떤 지점이 기존 흐름과 가장 다르게 느껴졌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피트니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사실은 학교에서 이제 학위 과정을 준비 중인데 학위 과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약간 추정만으로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가 스쿼시가 뜬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걸 뜨게 만든 게 대표님께서 태어나기 전일 텐데 별은 내 가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이제 스쿼시 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스쿼시가 한국에 부임을 잃었고 시장이 확 성장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시장이 좀 침체했을 때 외국 브랜드가 들어오고 그때 때마침 한국에 봄날 아줌마라는 분이 히트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5, 60대였나? 나이가 꽤 많으셨는데 엄청 몸을 잘 가꾸셔가지고 비포 애프터로 해서 완전 시장을 휩쓴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운동을 많이 가입했어요. 진짜로. 굉장히 확 성장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장을 성장시키는 포인트였고 그 이후로는 그냥 그저 그렇게 기본적으로 성장하다가 제가 또 특별히 보는 포인트는 코로나. 이거는 확실히 피트니스 시장을 완전 바꿔놓은 것 같아요. 디지털 도입부터 어떤 매출의 규모라든지 그런 회계적인 부분까지 싹 다 바꿔놓은 사건이 아니었나.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제 기억에는 좀 많이 남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찾아오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의 센터는 디지털 전환이 된 상태인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메타버스를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가상현실이니까 뭐 예를 들면 VR 안경도 쓰고 증강현실도 보면서 막 대화하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봤던 그런 것들만 상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인스타도 메타버스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메타버스고 카톡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가상 커뮤니티를 만드는 공간들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센터에서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업 예약이라든지 입출입할 때 뭐 지분되는 것까지 그것도 디지털 전환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디지털 전환은 이제는 너무 일상적이고 제가 생각하는 좀 더 고도화된 디지털 서비스는 이걸 넘어서는 그 다음이 기대가 되는데 그런 넘어서는 그 다음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스프엑스나 뭘 통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 시장 진입에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은 피트니스인들이 약간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게 잘 접점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엑셀 같은 수기 방식으로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와요. 네네. 요즘은 많이 데이터화가 된 편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변화는 많이 일어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소규모 필라테스 샵이나 이런 데는 엑셀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웬만큼 피트니스급이라 그러면은 그런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는 안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업체 걸 쓰느냐가 문제인 거지 다 쓰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어느 업체의 CRM 예를 들으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교수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야 이게 CRM 맞아? 이러거든요. 사실 진짜 진정한 의미의 CRM은 잠재 고객 추출부터 마케팅이랑 세일즈까지 거기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의 CRM들은 되게 입출입이라든지 문자 서비스 이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발전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제 CRM을 만들고 있는데 네네. 경쟁사 대시보드를 이제 봤어요. 네네. 대시보드를 봤는데 네.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물론 필터나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들어있더라고요. 추출을 따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시보드라고 하면은 관리가 편하게 잘 되기 위해서 해놓는 시스템인데 산업 전반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기획과 구성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고객 관계관리 시스템에 맞는 CRM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애플도 이제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은 보통 예를 들면 뭐 1.3 가다가 2.0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 단위가 바뀌면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완전 많이 바뀌기도 하고 3.0 다음에 확 바뀌기도 하고 같은 넘버링에서 점 뒤에 바뀌는 거는 좀 소소한 변화지만 앞 단위가 바뀌면 크게 바뀌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직 피트니스 CRM 업체들 중에서 그분들께서 버전을 부여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자리가 바뀌는 큰 변화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 말씀대로 그런 포인트들이 자기들이 운영하면서부터 계속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근데 안 바꾸고 있잖아요. 비용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이걸 바꿨을 때 갖고 올 수 있는 인컴이 안 받고 그냥 해도 이만큼 유지가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것도 좀 불만인데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썼던 거는 비즈메카라는 프로그램을 썼었고 옛날에는 그다음에 스포피아라는 프로그램을 썼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을 바꿀 때 그 데이터를 옮기는 게 좀 용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업체들이 자기 회원들을 좀 고객을 좀 방어를 해야 되니까 내 걸 쓰다가 다른 걸 옮겼을 때 그 데이터 전환이 잘 힘들어요. 누락이 된다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바른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의 호환을 좀 저는 업계 1, 2, 3가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치하고 이런 거죠. 그 프로그램 CRM 업체의 프로그램 보면은 그 사람들이 피트니스 시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업체는 그분이 피트니스 시설에서 많이 일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 데이터들이 엄청 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시보드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이나 통계를 뽑을 수는 있지만 막상 뽑으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프로그램이. 어떤 업체는 그 업체분이 이 CRM을 만들 때 사업주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사업주들이 원하는 게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하는 트레이너가 계약을 하고 나서 돈을 자기가 따로 이제 입력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로그 기록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든지. 사실 로그 기록 중요하죠.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런 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은 진짜 회원 관리만 되는 심플하게. 그분들은 어차피 이런 기능들 있어봐야 안 쓰니까 제일 싸게 가면서 그분들은 이제 무료로 뿌리는 업체거든요. 제가 하는 그 업체는 무료로 뿌리면서 그렇게만 간다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고민들이 그렇게 발현된 건데 그 고민들이 옳은 고민인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저는 좀 더 피트니스에 깊숙이 있고 회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본 대표님이 옆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트레이너로서 회원들을 상대해보고 회원들을 관리할 때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고 이런 걸 아시는 분이 CRM을 설계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도태될 센터들이 나타날 미래 패턴이 있다면 대표님은 어떤 지점을 가장 위험하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원데이 세미나 같은 걸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이제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상권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너는 어떤 상권을 원하는데 막연히 헬스장이 잘 될 만한 상권을 말해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인구, 상주인구, 직장인구 뭐 이 정도 보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평균값 따라가잖아요. 근데 내가 설계하는 내 센터나 내 서비스는 요런 거에 특화되어 있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그 특화된 포인트에 맞는 상권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시장에는 그게 없거든요.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스타일이 뭐냐면 적은 금액으로 시설업만 할 수 있고 헬스장을 갔을 때 가입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캐파를 특정 업체가 이제 잡고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같은 타겟을 했던 센터는 다 도태될 수밖에 없죠. 자본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는 시장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은 콘텐츠나 그런 브랜드 컨셉이 강화되는 쪽으로 흐르거나 그냥 시장에서 아웃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몇 개 업체가 지금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대형업체들이. 짐박스가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런 게 있거든요.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잖아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기효과라는 걸 말한 적이 있어요. 매기효과가 어떤 거냐면 어부들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갖고 오면은 다 죽는데요. 걔들이 민감하기도 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대.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어부들이 청어를 잡으면은 거기다가 청어의 청적이 메기래요.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은 걔들이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온양어선에서 갖고 올 때까지. 그 메기를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속 활동하면서 애들이 생명력을 유지해서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과학적으로 안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토인비가 예를 들었던 거는 시장에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업체가 들어왔을 때 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포인트로 봤던 업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지금 어떤 식이냐면 메기 같은 이 업체들이 카테고리 킬러가 된 거죠. 전체 포식자가 돼버린
버린 거예요. 이제 나머지 업체들은 같은 컨셉이라 그러면은 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업체, 그런 업체들은 피해가요, 기본적으로. 그게 컨셉이에요. 상권을 볼 때도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시장에서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좋게 보면은 이제 시장이 재편될 거고 깔끔하게 재편될 거고 혹은 좋은 쪽으로 컨텐츠나 그런 쪽이 강화된 쪽으로 갈 거고 나쁘게 보면은 많은 업체들이 힘들어질 거고 진박스 같은 경우에 원래 그 친구들이 들어가던 상권들은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 이동이 많은 쪽이었어요. 전입 전출도 많고 대학가라든지 1인 가구가 많은 데였거든요. 근데 어느 기점부터는 이제 그걸 안 봐요.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느낌. 스타벅스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자리를 되게 디테일하게 봤거든요.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목적지 매장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스타벅스가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은 상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스타벅스는. 걔들이 약간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시장들 많이 힘들겠다. 업체들은 힘들겠다는 지점수가 어떻게 되죠? 50개입니다. 처음에 이제는 뭐 그런 상권도 잘 안 보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보통 컨설팅 할 때 그런 말 하거든요. 네가 오픈하려는 거 주변에 2, 300평 이상의 자리가 나올 만한 자리가 있어? 그런 거 들어가지 마. 혹시나 그 업체들 들어오면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센터의 규모와 임대료, 수용 인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들인데요. 네. 대표님은 이 세 요소 사이의 정합성이 어떻게 맞아떨어질 때 수익성이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수용률이 많을수록 좋죠.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보통 제가 경험적으로 산출할 때 평수 곱하기 3명을 유효인으로 봤거든요. 500평이면 1,500명, 300평이면 900명 정도가 이제 유효 회원 안정권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어요.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인원수가. 900평이면은 뭐 1,200, 1,300, 그다음에 뭐 500평이면은 2,000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평수라도 딴 데보다 유효 회원이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에 회원이 다 몰리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에 6시부터 한 7시 반, 8시까지 확 몰리고 중간 타임에 분산이 안 돼요. 그 유효 회원들이 그대로 나눠서 오니까 수용이 엄청 힘들어요. 특히 오전 같은 경우에는 샤워장 때문에 거의 운영이 힘듦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악구, 신림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낮 타임에도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권에 따라서 그 면적에 대한 수용 유효 회원은 달라져야 될 거고 보통 직장 위주의 상권에 있는 센터들은 수용 가능 유효 회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같은 평수라도 주거지는 당연히 더 많아질 테고 그런 차이 정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정확하게 수치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피트니스는 디지털 전환 속도가 타 산업 대비 느린 편인데요.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논문 쓴 거에 이제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구했을 때 나왔던 반응들이 회원들은 디지털 전환이 되는 것을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는 앞에 데스크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오시면 인사해 주시고 카드 받아 체크해 주시고 카드를 준다거나 이런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의 친절에 빠졌죠. 그리고 이제 지문을 댄다거나 얼굴로 들어오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비스가 오히려 더 낮아진다고 보고 사실 인류 호텔들은 키오스크를 안 쓰잖아요. 사인하잖아요 직접. 이런 것처럼 디지털화되는 것을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업주분들께서도 그것보다는 즉각적으로 돈이 될 만한 거에 더 투자를 하시니까 장비라든지 내가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센터에 오는 이유가 뭐야? 거기 키오스크 있어서 가 하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왜 거기가 천국의 계단이 10개야 갈 거 아니에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디지털보다는 그쪽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이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출임이라든지 운동 예약이라든지 기본적인 CRM은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다 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의 디지털 전환이 안 되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거꾸로 말하면은 앞으로 디지털 전환을 노리는 분들이 서비스를 설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설계해야지만 더 수용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센터가 디지털 전환 없이 운영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확장을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내가 컨설팅 하면서 그런 센터도 본 것 같아요. 너무 잘 되는 센터예요. 근데 그분은 운동에 대한 철학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운영하시는 분인데 하나만 운영하세요. PT 회원도 많고 근데 그게 보니까 오전부터 저녁까지 살아요 그냥. 그다음에 다른 트레이너도 고용 안 합니다. 자기가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도 그렇고 자기는 보던 회원들만 보고 그러면서 자기 말로는 뭐 1년 만에 아파트도 사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많이 생기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확장 안 할 거예요. 자기는 이걸로 하고 내가 체력이 되는 만큼 벌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도저히 운영 못할 상황이 되면은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지 딴 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디지털에 대해 의존도 하나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운동 데이터도 공유 안 할 거고 직원을 뽑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전환을 안 하는 업체들의 포인트는 확장을 못 한다. 그만큼에서 끝낸다.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사업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만 운영하는 것도 그 사람의 목표 그런 거니까 나쁘게 볼 수만 없으니까. 대표님의 전문 분야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양도양수 같은 거래를 할 때 권리금을 산정할 때 그런 데이터화가 잘 되어 있다면 조금 더 그 거래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명확하죠. 데이터가 명확하면은 추정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으면 딜을 할 수도 있고 납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그러니까 저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아니라 증명하는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파는 사람이 내가 권리금을 정했으면은 이 금액을 받을 만한 타당성을 설득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데이터죠. 우리 회원들이 이만큼이고 그런 데이터 디테일해 가지고 회원들이 이만큼인데 제감률이 얼만큼이고 중간에 그만두셨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얼마고 뭐 이런 거까지 다 계산이 돼 있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면은 저라도 믿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데이터는 중요하다. 대표자라면 반드시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핵심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떤 의사결정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광고회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KPI라는 걸 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피트니스 시장에서 KPI는 좀 이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직 여태까지, 얼마 전까지. 왜냐하면 KPI라는 걸 논하려 그러면은 어떤 고객을 매출을 일으키는 전 과정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이게 KPI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더 개선했을 때 더 매출이 오를 것인지 중요하거든요. 내가 처음에 KPI를 매출로 잡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매출 보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 수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PT를 예를 들면 PT라는 거를 하나 가운데 둔다 그러면 KPI는 무수히 나눠져요. 처음에 이 회원이 어디를 보고 노출된 어떤 자료를 보고 여기 가입했는지, 그 가입을 해서 방문한 사람 중에 몇 명이 가입을 하는지, 가입한 사람 중에 몇 명이 PT를 하는지, PT를 한 사람이 얼마나 재가입을 하는지, 재가입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몇 명이나 소개를 하는지 다 구체 나눠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 앞단에서 상담을 왔는데 PT를 가입 안 했어. 그러면 뭘 잘못한 거예요? PT 상담을 잘못한 거잖아요. 최초에 센터를 방문하는데 가입을 못했어. 센터에 방문한 사람을 가입하도록 설득하는 걸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앞 뒤에 건 다 수치가 좋아요. 막 90% 막 이래. 근데 이것만 안 좋다. 그럼 이것만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KPI를 하려 그러면 각 전체 여정이 다 데이터화되고 구분되고 체크되고 확인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쉽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네이버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몇 개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것들이 각 과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면 전부 다 한 명이서 다 처리한다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죠.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KPI가 나눠지려 그러면 단계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야 돼요. 앞단에 광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트레이닝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서비스하는 사람들 팀이라든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피트니스는 이게 제가 보기에 그 전까지는 안 되더라는 거죠. 한 명이 모든 과정을 다 통달해야 되니까 그걸 나누기도 그렇고 나눠서 뭔가 찾았을 때 그거를 고치기도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분화된 업체들이 나오더라. 홍보만 하는 팀을 가지고 있고 그걸 외주 줄 수도 있는 거고 트레이닝 부분은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더라. 꼭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차 말하지만 그런 중간 과정 회원 관리에 있어서 디지털 데이터가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KPI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KPI를 논할 수 있겠다. 그런 기술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초기 입지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반등한 센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직접 본 건 케이스는 별로 없고요. 이런 케이스는 초기에 입지 선정이 잘못됐는데 버티는 센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피트니스 시설업에서 초기에 실패를 하게 되면 버티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아시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본 게 많지는 않은데 짐 있잖아요. 거기는 처음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 지점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친구들은 꾸준히 자기 스탠스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면서 계속 고객을 설득하게 나가는 타입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표들한테 회원들이 원하는 건 이건데 업주가 원하는 건 이거더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을 때 어떤 분들은 회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맞추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셨고, 그 센터 같은 경우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내 서비스나 내 스타일을 이해시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꾸준히 이해시키는 케이스들은 간혹 가다가 그런 힘듦을 이겨내는 경우가 있더라. 하지만 많진 않다. 그리고 그 애를 들 경우에도 그거 하나였으면 아마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분은 여러 개 하시다 보니까 여기가 처음에 내 서비스나 이런 컨텐츠가 설득이 안 되더라도 다른 데 수익을 통해서 충분히 메꾸면서 버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종국에는 설득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이 센터를 오픈했을 때 초기에 실패를 해서 그 후단까지 간다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는. 그만큼 입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입지와 구조와 타깃이 만나는 지점에서 센터가 선택해야 하는 수익 모델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입지, 구조, 타깃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STP를 논하고 싶은데, 이제 STP가 이제 마케팅의 기본 요소잖아요. 세그먼트, 고객을 분류하는 거고, 타겟팅은 어떤 고객을 내 목표로 삼을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포지셔닝은 나랑 같은 세그먼트, 같은 타겟팅을 하는 업체들, 경쟁 업체 중에서 내가 어떤 차별점을 가져갈까 포인트거든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센터들은 입지적인 관점에서 세그먼트가 된 거죠. 내가 특정 주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소로 세그먼트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위치에 있는 모든 근방의 업체들은 다 같은 세그먼트인 거잖아요. 그럼 그 세그먼트는 입지는 내가 보기에는 뭐랄까
경쟁력이 없고 기본적으로. 그럼 타깃도 같은 타깃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고도화된 서비스라 그러면은 지역 타깃이 아니라 소비자를 정해야 되거든요. 어떤 소비자를 타깃을 할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는 분 중에서 고도 비만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어떤 지역을 타깃을 한 게 아니라 내 타깃은 여성분들 중에서 고도 비만이라서 운동을 좀 쉽게 접하기 힘드신 분들이야 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사실 그 세그먼트 타겟팅은 포지셔닝을 딱히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경쟁차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라 그러면은 내가 세그먼트하고 타겟팅한 그 규모가 내 수익을 가져올 만큼 충분한 크기인가만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데리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포인트에서 수익 모델 방향성이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입지도 제가 보기엔 큰 차이 없고 타겟도 큰 차이 없어요. 그럼 구조를, 여기서 저는 구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그 브랜드의 컨텐츠라고 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하는 게 저는 구조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해야지만 나머지 것을 상쇄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 센터들의 운영 구조란 것이 비슷비슷하니까 결국 사이즈에서만 결판이 난다. 가격이랑.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정의하시는 앞으로 살아남는 피트니스 센터의 공식이 있다면 어떤 요소들이 그 생존을 결정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앞으로 어떤 센터들이 살아남을 거냐고 생각한다 그러면 말을 못 하겠어요. 다만 이런 센터들이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기대하는 피트니스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그런 업체가 돼야 돼요. 시설에 대한 대여를 파는 게 아니라, 물론 시설업에 대한 어떤 운영하는 회원권을 파는 것도 수익 구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그 구조로 가게 되면은 시장은 아마 특정 업체가 잠식을 하거나 대형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는 다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들과 차별된 뭔가 다른 라이프 스타일, 팬덤을 만들 수 있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앞으로 생존할 수 있고, 그것이 피트니스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회원권 판매하고 플레이스를 어떻게 하는지, 키워드 어떻게 하냐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선택한 고객을 어떤 여정으로 우리에게 빠지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팬으로 만들 것이고, 이렇게 형성된 커뮤니티에 내가 어떤 가치를 더 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회원권 3만 원, 4만 원 뭐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센터들이 살아남는 시장이 되는 것이 제가 기대하는 피트니스 시장입니다. 오늘 대화하면서 저는 기술의 도입과 또 차별성,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급자로서의 차별성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가지고. 네. 오늘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은 엄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게 다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편집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었고 안 얻을 걸 떠나서 이렇게 피트니스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진짜로. 보시는 분도 만족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족 못하더라도 저에게 너무 뜻깊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명대학교에서 피트니스 MBA라는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나 네트워크를 갖게 됐어요. 저 스스로는 피트니스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거기서 박사과정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저랑 교수님들이 좀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 학교에 학사과정도 만들려고 해요. 다만 이게 미래교육원 쪽에 학점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한 학점을 획득 못해서 학사가 못 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저희 MBA 과정 들어오려고 그러면 학사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저희 학교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아마도 여태까지 보던 피트니스를 바라보던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더 나은 것,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야를 가지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미래교육원에서 한 과목은 체육과학 전공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체육과 관련 교육도 해드릴 거고, 다른 학교와 다르게 저희는 경영 같은 거, 피트니스 경영이나 운영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해드리는 쪽으로 좀 더 차별성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뉴비분들, 내가 운동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경영을 보는 눈이 없다. 그렇다 그러시면은, 내가 학사면은 저희 MBA 피트니스 과정을 들어오시면 되시고, 학사가 아니신 분들은 저희 학교 미래교육원 체육학 과정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